요즘 들어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처형이라지만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할지, 내가 처형의 남편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건지, 어느 선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처형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몸만 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원인을 두고 동서와 자주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처형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마음을 달래고 가곤 했습니다. 처형과 저희 집은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 자주 오갔습니다. 아내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둘째를 가진 후로는 입에 대지 않고 있어 울고 불고 찾아올 때면 결국 처형의 술친구 역할은 자연스럽게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한 마음에 들어주었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처형의 하소연을 듣는 일이 반복되니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더군요. 성격이 다혈질이라 욱하는 성질이 심했더라고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양아치 근성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흥분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쌍욕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형이 5년 가까이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처형이 저희 집에 올 때 귀찮아하지 않고 최대한 잘 대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아내랑 저가 도움을 주겠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처형도 아직 젊은 나이였으니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요. 하지만 처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만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대로라며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고 했어요. 뭐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조언일 뿐이라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고려해보니 처형도 스스로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그 후로 한동안 싸움이 줄어들었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둘이 잘 지내는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한숨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으니 모두가 기뻐했어요.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동서도 아이를 봐서 양아치 근성은 버리고 처형을 아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 처형의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던 일도 접어두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님과 처형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셨고 저는 처형의 곁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처형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고는 참았던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도 하소연하며 울곤 했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 가만히 등을 두드려주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말 그저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처형이 제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돌아갔어요. 뭐 그건 그거고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서는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막힌 듯한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우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예의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욕까지 섞어가며 할 말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러자 동서는 더 크게 화를 냈고 결국 병실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들어오면서 겨우 수습되었지만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처형은 저희 집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가끔씩 오던 게 이제는 며칠에 한 번꼴로 오더니 나중에는 아예 자고 가기까지 했어요. 자고 갈 때는 항상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야 했습니다. 처음엔 처형이 미안하다며 몇 번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죠. 아내도 큰 불만 없이 처형과 함께 방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형은 자꾸 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연상의 남자가 역시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 형부랑 비교되네. 같은 말을 종종 했어요. 처음엔 그저 미안해서 기분이라도 풀어주려는 말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점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처형이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제부는 아내한테 참 잘하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랑 사는 아내는 참 행복하겠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원래 휴가를 따로 계획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족 여행을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장모님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동서와 처형이 서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고, 저도 그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바닷가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 좋은 가격에 숙소를 빌릴 수 있었어요. 가족 여행이라기보다는 처형과 동서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각자 차를 몰고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처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동서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부 좀 본받아라.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난 운전 오래 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 빨리 와서 쉬는 게 낫지. 뭐가 문제야? 처형은 자꾸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동서는 입을 꾹 다문 채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러다간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아 바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비큐를 준비하는 동안에 동서는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처형은 저에게만 다가와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술을 따라주고 말을 걸고 심지어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동서 눈치도 보이고 했는데 처형이 일부러 동서 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바비큐가 끝나고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되었을 때 동서는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처형은 계속 제 옆에 앉아 웃으며 말을 걸었고 동서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제가 동서의 기분을 풀어주려 맥주를 한 캔 들고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웃고 그래요. 오늘 맥주가 장난 아니게 시원한데 한잔해요. 그러자 동서는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취기가 올라오고부터는 농담도 던지고 즐겁게 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형은 계속해서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말을 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면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는지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동서와 저는 둘만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시내에 나가서 한 잔 더 할래요? 하지만 저는 다음날 일정도 있고 이미 많이 마셨기에 차를 몰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술도 마셨는데 그냥 여기서 한 잔 더 먹다가 마무리해요. 그러자 동서는 기분이 나빠졌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차 열쇠를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어이없기도 했고 말릴 새도 없어서 그냥 가는 걸 보고만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는 혼자 떠났고 저는 마저 남은 술을 먹고는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처형이 슬며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이는 어디 갔어? 응, 그게 시내에 아는 사람 있다면서 갔다 온다네. 처형은 한숨을 쉬며 자포자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던 맥주를 집어 들고 원샷을 하듯이 들이켰어요. 저는 조금 놀라서 말렸지만 처형은 괜찮다며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제부가 참 다정해 보이네.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형이 눈빛과 행동이 뭔가를 바란다는 듯 했거든요. 저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처형에게 말했어요. 누가 보면 처형이 내 마누라인 줄 알겠네요. 하지만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게 맞겠지. 그런데 그 이후 말들이 가관이었어요. 난 이혼을 할 거다. 그런데 자긴 남자 없이는 못 산다. 헤어지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느냐며 몸을 베베 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손도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계속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내가 기다린다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도 처형은 여전히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주중에도 들르고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동서는 처형과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저는 되도록 처형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는데도 그런 순간이 오곤 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아닌 처형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부, 왔어? 아내는 장 봐야 한다고 잠깐 나갔어. 애들은 엄마 집에 가 있고.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바라보며 소주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한 잔 어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씻고 나와야 해서. 자연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처형은 실망한 듯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부는 내가 씻어? 그냥 가볍게 한 잔 하자는 건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모를까. 같이 한잔하기 민망하더라고요. 지난번 휴가에서 있었던 일도 떠올라서 영 내키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저에게 인사를 하였고 처형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제부랑 한잔하려 했는데 거절당했어. 에이, 그럴 리가. 내가 없어서 미안해서 그렇겠지. 지금 안주 바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다 같이 한 잔 먹자. 애들도 엄마가 봐주는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장 봐온 걸로 안주를 만들어 다 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요즘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 자기가 신경 써주면 안 돼? 오빠가 옆에서 잘 들어주면 언니도 덜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내가 그 말을 하면서 처형이랑 눈빛을 주고받는데 둘이 뭔가 입을 맞춘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알겠다 대답하고 그날을 지나보냈고 아내는 틈만 나면 그런 말을 계속했는데 아내가 일부러 처형과 저를 가까이 두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처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부, 뭐해? 이제 퇴근하려고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나랑 술 한 잔 같이 먹으면 안 돼?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내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지. 걔가 하라고 해서 전화한 건데. 오늘 둘이 같이 술 한 잔 먹으라고. 결국 같이 술을 먹게 되었는데 지난번 펜션에서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더군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처형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있어. 처형의 손끝에는 뭔가 집요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처형, 제발 이러지 마요. 왜? 제부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처형은 일부러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제부밖에 없어. 그 애한테 버림받고 아이도 잃고 난 누구한테 기대야 해? 처형의 얼굴이 가까워지기에 놀라서 뒷걸음질 쳤는데 갑자기 저를 안는 거예요.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전 놀라서 처형을 밀치고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아내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입을 여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 좋아하는 거 몰랐어? 여보, 알고 있었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오늘 왜 같이 있으라고 한 거야?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내의 말에 경악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언니랑? 오빠는 싫어. 그 말에 저는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언니랑 있는 거 싫었어? 아내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야 뭐 둘째도 낳고 나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오빠도 나랑 밤에 소홀한 것 같고 그냥 언니랑 오빠랑 좋게 보내면 다 같이 좋지 않아?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저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처형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아내와 처형에게서 도망을 쳐야 할까요?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전에 그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혹시라도 좋은 조언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거나 마음 이외의 외적인 저희 모든 걸 줘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온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당연한 생각이고 설령 남편이 외롭게 대하고 사랑을 해주지 않아도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을 품어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무당에게 모든 걸 주고 봉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네요. 남편과의 사랑은 대학교의 행정실에 알바를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알바를 하다가 만난 조교들 중 한 명이었고 먼저 다가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주었어요. 외모는 조교들 중에 잘생긴 편이라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나이가 나보다 8살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 차이가 8살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이었던 그때는 거부감이 훨씬 크게 다가와서 마음은 고맙지만 부담이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우연인지 인연인지 거절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날은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먹으며 놀다가 헤어졌고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는 바람에 너무 어지러워서 길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있다가 가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는 처음 본 남자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에 낯선 남자가 입을 막았고 크게 저항도 못하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편이 나타나 낯선 남자와 몸싸움을 해서 밀어내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과 자기가 한 짓 때문인지 낯선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고요. 남편은 도망가는 그 남자를 잡으려고 달리려다가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얼른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걷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자기 등을 내밀며 어필하고 했어요. 그의 등에 엎여서 말없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 사람 마음이란 게 처음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오고 나니깐 8살 차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감정의 크기가 내 쪽이 더 커져갔고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해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첫째도 신혼생활을 적당히 즐기만큼 즐긴 2년 후에 찾아와 부부금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육아에 지쳐 지내다가 3년쯤 지나고 나니 저희 부부는 둘째를 보고 싶어 남편이랑 같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도 맞춰가며 배란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나누었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둘째는 포기할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산부인과에서 자궁도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는데. 자기는 검사 언제 할 거야?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반차를 못 내겠어. 시간 나면 갔다 올게. 둘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남자 자존심이 뭐라고. 며칠 후에 술을 먹고 와서는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병원에서 나한테 문제가 있대. 병원에서 남편이 듣고 온 말은 씨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스트레스와 노화 때문에 정자의 숫자도 줄고 움직임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맨정신에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쉽기는 했지만 어떡하겠어요.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라고 주위에 불임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첫째도 있고 정말 행복한 거야. 또 알아 이러다가 이쁜 천사가 찾아올지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둘째만 포기하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남자에게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저와의 관계를 은연중에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2번, 정말 못할 때는 한 달에 3-4번은 했는데 그거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줄더니 이제는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를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나보다 많아서 저 나이대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동네 언니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언니 요새 형부가 잘해줘? 실컷 밥 잘 먹고 갑자기 잘해주냐니? 그거 있잖아. 밤에 왜 너가 신랑 요새 옆에 안 오는가 봐. 누가 안 온대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형부 나이가 우리 신랑이랑 비슷하잖아. 글쎄 내가 언제 했더라? 그러고 보니 나도 2주 정도 전에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언니가 자주 하네. 우리 집은 내가 씻기만 해도 이불 뒤집어 쓰고 달달 떨잖아. 또 옆에 동생은 언니 난 요새 남편이 가만 안 두잖아. 어제도 자다 깨서 오는데 무슨 괴물이 오는 줄 알았지 뭐야? 남편 옆에 가본 지가 1년이 넘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줌마들의 남편 자랑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서 집에 정수기 아줌마가 오기로 했는 걸 깜빡했다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동네 아줌마들이랑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의 관계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초등학생 아들 공부를 봐주고 나서 얼른 재운 뒤에 낮에 찾아두었던 옷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한 걸 입고는 침대로 갔어요. 여보 언제 잘 거야? 나 이것만 마저 보고. 자기 피곤하면 먼저 자. 여보 나 오늘 왜 이래 나 책 보는 거 안 보여? 우리 안 한 지 오래된 거 알고는 있는 거야? 다음에 하자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여자가 왜 이래 나 피곤하다니깐.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등을 돌려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어요. 화가 났을 때는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3일쯤 지났을 때 너무 답답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풀고는 그날 저녁 다시 남편의 옆으로 가서 사랑을 구해했는데 나눈 대화 내용만 틀렸지 결과는 또다시 저를 밀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다시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며 살아가게 되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상처는 아들에게 치유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성공하는 게 결혼에 성공한 것이고 학교 성적을 뛰어나게 만드는 게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하는 설명회도 다니고 부모 강의도 들으며 최대한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하고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변함없이 지원을 하였고 그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아들은 학교 생활 내내 상위권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날 거들떠도 안 보지만 아들 때문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 삶을 나름 즐기며 살아갈 때 불행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걸 꿈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부터 뭐가 부족한 건지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극성이라는 말만 듣고 있을 때라 동네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언니 나 속상해 죽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고3이잖아. 응, 왜 힘들다고 하든. 힘든 것도 있는데 자꾸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이야. 얼마나 떨어졌는데 심각할 정도야? 아직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가면 목표 대학에서 떨어질 것 같아. 어쩌겠어. 우리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 답답하면 부적이라도 한번 써볼래? 언니 왜 그래?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 무당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옆 동네 학부모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지금 예약해도 몇 달은 걸릴걸. 누구 엄마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애 성적이 올라서 대학을 엄청 좋은 곳으로 갔다고 소문이 자자해. 거기가 그렇게 유명해?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아니다, 언니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래, 내가 예약해 놓을 테니까. 연락 오면 같이 가자.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언니가 전화가 오더니 주소를 불러주면서 예약한 것보다 일찍 연락이 왔다며 가보라는 거예요.
혼자는 겁이 나서 언니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이 불러준 주소로 혼자서 가보니 웬 대나무에 빨간색 천과 흰색 천을 걸어놓은 주택이 나왔어요.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갈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가보자는 마음을 먹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같은 것도 없어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 웬 남자 한 분이 한복을 입고는 내려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구조가 일반 주택과 거의 같았고 거실에는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길래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 같이 들어왔던 한복 입은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름이랑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길래 하나하나 적어서 건네주었고 종이를 받아든 한복 입은 남자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 남자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서 있었는데 기다리면 법사님이 오실 거라고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무당을 기다리다가 할 것도 없고 해서 맞은편 책자에 꼽혀져 있는 책들을 보고 있었고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무당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내 앞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래 위로 계속 훑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정막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드디어 무당이 입을 열었어요. 아들 앞을 엄마가 맡고 있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다짜고짜 그렇게 말을 하니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굴 막아요? 그런 소리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맡고 있어서 막는다고 말하는 거지. 몸에 지금 시커먼 내군이 잔뜩 들어붙어 있어. 역시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있어봤자 도움될 거 하나 없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당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가려는 거야. 무당의 말이 끝나자마자 닭살이 쫙 올라오는데 지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몸에 들러붙어 있는 애군이나 떼어놓고 나가. 애군은 어떻게 뗀다는 말씀이세요? 뗄 생각은 있고? 그럼 따라와. 여기서는 안 돼. 무당은 그런 식으로 말하더니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는 마사지샵에서나 볼 수 있는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당은 처음 보았던 그 남자에게 수신호 같은 걸 보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가운이랑 장갑을 놔두고는 방을 나갔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몸속 기 움직임을 막고 있어. 어여, 이걸로 갈아입어. 여기서요? 그래, 애군 없애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는 거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무당은 아들을 들먹이며 엄마로서 왜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아들을 들먹이니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눈 딱 감고 결심했어요. 낯선 남자, 그것도 무당 앞에서 갈아입으려니 너무 부끄러워서 무당에게는 잠시 뒤돌아서 있어 달라고 하고는 가운으로 얼른 갈아입고 누웠어요. 무당은 내가 준비할 동안 가만히 있다가 누운 걸 보고 나서 장갑을 껴서는 등부터 혀를 풀거라고 말하고 나서 한동안 마사지 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이곳저곳 다가오는 무당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이 질끈 감겨버렸고 속으로는 액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곳까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애군을 막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쳤고 벌떡 일어서서 옷가지를 들고 도망 나오듯이 무당집을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집에까지 어떻게 운전을 해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이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고 진정을 하려고 냉수를 한 잔 먹을 때 무당을 소개해준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갔다 왔어? 언니 거기 정말 유명한 곳이 맞는 거야? 그럼 학부모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내가 오늘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아니야. 넌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언니에게 다 말을 하려다가 이 언니가 동네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몰라서
말을 멈추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부적은 써서 온 거야? 언니에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언니 집에 누구 온 것 같거든.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황급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온 거였어요. 엄마, 나 기말고사 성적 올랐어. 이거 봐봐. 아들이 건네준 종이는 기말고사 성적표였고 정말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올라 있었어요. 참으로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말 무당말이 맞는 건가? 아님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에 무당집을 나오던 불쾌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액땜을 떼어내는 과정일 뿐인데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하며 찝찝하게 지내고 있을 때 무당집 현관에서 만났던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건 이유는 어젯밤 법사님 꿈에 내가 나왔다 말하며 애군이 지금 나에게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어쩔 수 없이 법사님이 직접 오셨다고 가정집에는 찾아갈 수 없으니 실례가 안 된다면 법사님이 계시는 호텔로 와줄 수 있냐고 묻는 전화였어요. 잠깐 고민을 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거절하면 혹여나 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에 호텔로 향했어요. 그 남자가 불러준 객실로 올라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문 앞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는 노크를 했어요. 노크 소리에 문 앞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전화를 건 그 남자가 나와서는 법사님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방으로 들어오는 저를 법사님은 보자마자 어때 효과가 있지? 다짜고짜 말하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어때 계속 애군을 쫓아낼 거야? 그때부터 의사결정권은 내가 아닌 무당이 되어 있었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과정은 지난번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과 다른 점은 그날은 무당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애군을 내쫓는 과정을 꾹 참으며 견뎠더니 그제야 무당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었다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면 된다고 했어요. 객실을 나와서 차로 가는데 수행원 남자가 언제 왔는지 차로 다가와서는 오늘 애군을 쫓아준 비용이 100만 원이라 말하며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었더니 수행원 남자는 날짜를 불러주며 그날에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지정해준 날짜에 찾아가서 애군을 쫓아내는 과정을 하였고 매달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법사님이 말했어요. 이번이 중요한데 할 수 있겠어? 법사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이번 액땜은 너무 중요하고 강력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어떤 마음을? 그건 그날 해보면 알 것이고 굿 또한 해야 할 텐데 준비할 게 많아서 금액이 좀 나갈 거야.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글쎄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할 건데. 1억이요? 그래. 넌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지은 거야. 이번에 안 하면 아들은 큰일 나. 무조건 구해올게요. 법사님은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법사님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돈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지금껏 들고 있던 적금 통장을 모조리 정리하니 4천 정도가 마련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친정집에 부탁해서 3천, 부족한 3천만 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법사님은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현금을 하루 만에 다 찾지 말고 7이라는 숫자가 좋다며 7일 동안 매일 인출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말한 대로 7일 후에 1억이라는 돈은 전부 건네주었고 법사님은 일주일 후에 수행원과 함께 굿을 하러 가자며 태우러 왔어요. 차로 3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산들만 나왔고 이름 모를 산자락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어요. 그곳에는 이미 굿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수행원 남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북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았어요.
법사님은 수행원 남자가 앉고 나서 무슨 기도 같은 걸 10분 정도 하다가 붉은색 천이 쳐져 있는 곳에 가서 서더니 저보고는 제단 앞으로 가서 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군님을 연신 외치며 몸을 방방 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법사님의 목소리가 변해서는 나를 향해 윽박지르면서 빨간 액체 같은 걸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동조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아들에게 제발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 분위기는 1시간 정도 이어졌다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법사님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준비인지 말은 안 해줬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도 했어요. 법사님은 수행원에게 뒷정리를 하라고 말한 뒤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15분 정도 법사님 뒤를 따라 걸어가 보니 커다란 공터가 나왔는데 바닥에는 정리가 잘 된 잔디가 깔려져 있고 한중간에는 새하얀 천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어요. 법사님은 손으로 하얀 천을 가리키며 그 위로 올라가서 속세에 오염된 모든 걸 걷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법사님과의 마지막 과정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는 자연의 맑은 기운을 담기 위해 매개체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액땜을 해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서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앞으로는 아들에게 애군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며 법사님과의 인연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그건 저희 착각에 불과했어요. 한 달 후에는 수능 대비 구술해야 한다며 지난번과 같은 걸 요구했고 전 바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돈을 마련해서 저를 희생했어요. 전부 포함해서 3번 정도를 그런 과정을 하였는데 평범한 가정집에서 그런 큰돈과 잦은 외출로 인해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면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는 밖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일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집에 있는 거야? 설명 잘해야 할 거야. 무슨 설명을 하라는 말이야? 오늘 장모님 다녀가셨어. 엄마가 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돈은 왜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 쓴 거야? 내가 알아서 갚을 거야.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이러는 거지?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못할 건 뭔데? 남편은 화도 냈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이것도 몰라야 하는 거네. 남편은 식탁 위로 사진 뭉치를 던지며 설명하라고 다그쳤고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나한테 이러는가 싶어서 살펴보았어요. 그 사진들은 법사님과 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차에서 의식을 치르는 행위들이 찍혀 있었어요. 누구냐고 몰아세우는 남편에게 또 몰라도 된다고 이게 다 가족들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난 아들 앞날을 막는 애군을 쫓아냈을 뿐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건데? 난 떳떳하다고? 남편은 말도 안 통하는 모습에 자기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일주일쯤 지나고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이 찾아오시더니 남편에게 무조건 빌라고 했어요.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느낌이라 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버렸어요. 옆에서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법사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조차 포기를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부모님이 여러 번 찾아오시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챘는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되어서도 법사님 말만 믿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전 당연히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을 하냐고 도리어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법사님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법사님은 지금 악한 기운이 남편에게 영향을 준 거라 말하며 자신에게 더욱 잘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버렸고 시골의 자그마한 땅까지 팔고는 이혼은 안 해도 된다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과 같이 살기로 이야기를 한 건지 일이 터지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 오지 않았고요. 모든 삶이 무너지고 기댈 곳마저 없어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법사님에게 갔더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것 또한 시련이라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했어요. 법사님에게 간절은 수행도 하고 집안 일들을 하면서 지내었고 지금의 시련만 이겨낸다면 반드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매일 밤 위로해 주었어요. 법사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고 기댈 언덕이 되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어요. 집을 나오면서 챙겨두었던 돈이 떨어지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사실을 알더니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법사님을 수행하던 남자가 밤에 불쑥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지금껏 내가 한 행동들은 내 무덤을 파는 행동이었고 무당 무리들은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내가 선택해서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무당의 무시와 수행 남자의 행동 때문에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무당집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도망 나와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염치불구하고 달새방이라도 얻으려는 생각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도 했지만 소문이 벌써 다 나버린 탓인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전부가 나를 포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실망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향한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어요. 새벽 시간 갑자기 찾아온 못난 자식을, 그것도 자식이라고, 몇 년만 있으면 80이 다 되어가는 엄마가 안아주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고 토닥여주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분명히 남편은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네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기다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만날 수조차 없으니 그 또한 답답함으로 변해 마음속으로 몰려오네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흘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면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연의 첫 마디를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국제 결혼을 한 남자예요. 아내는 베트남 여성이며 정말 이쁘고 다른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볼 정도로 몸매 또한 빼어난 여성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아내를 만났고 그 과정에 생겨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이야 국제 커플도 많고 TV나 유튜브에서 커플 채널도 많이 생겨서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베트남 아내를 만난 건 연애가 아니라 결혼 업체를 통해서 만났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거예요. 결혼도 못하는 찌질이가 돈으로 결혼을 한번 해보려고 업체를 통해 했는 거네. 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남자로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얼굴은 그나마 보통은 될 것 같은데 키가 한국 남자들 평균 키에 못 미치는 167 정도예요. 외모 영향이 많아서 그런지 성격이 소심하게 변했고 부끄럽지만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여성과의 교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입니다. 인물 좋고 키도 큰 남자들이야 여성분들 만나서 대화도 쉽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관계도 마음대로 하겠지만
저는 소심해서 그런지 아직 총각 딱지도 떼지 못한 남자네요. 거짓말 안에 여자친구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기회는 솔직히 몇 번 있었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나서서 저를 보내주려고 한 적도 몇 번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가 한 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짜스가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나야 그렇지. 그럼 넌 쌓인 거 어떻게 푸는 거야? 한 번씩 풀어주기는 하는 거야?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술이 지금 목으로 넘어가긴 하는 거야? 남자가 좀 대범하게 여자한테 고백도 좀 하고. 아, 좀 그만하라니깐. 부모님한테 그 소리 듣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내가 술자리에 나와서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알았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오늘 내가 시원하게 그것까지 쏠 테니깐 간단하게 먹고 일어나서 룸빵 한번 가자. 한 번씩 내가 경험도 없고 여자친구가 없어서 친구들이 저런 식으로라도 풀어주려고 하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들 다 간다는 그런 곳을 간다는 게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됐어. 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할 거야. 아무한테나 주려고 이때까지 안 한 줄 아는 거야? 마음만 받을게. 선비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넌 이 팔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상한 주인 만나서 팔만 죽으라고 고생하는구만. 야, 그만하라고. 장난도 정도껏 쳐. 얼마 전 친구랑 겪은 일이지만 혼자 쭈구리 생활을 하니 보기가 안타까워서 저를 챙겨주려고 한 행동이죠. 그런 사실을 알지만 모태솔로라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대화 주제가 저런 게 나오면 창피해서 대충 둘러대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나 술 오는 것 같다. 그만 가야겠어. 너희들이라도 거기에 가서 놀다가 가라. 또 그런다. 알았어. 그냥 2차로 술이나 한 잔 더 먹으러 가자. 아니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는 거니깐 재밌게 놀다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는 거예요. 결혼이 도대체 뭔지 죄진 것도 아닌데 죄인 마냥 도망가는 나도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덧 집 앞에 도착을 하였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올 게 뻔한 사실이기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몇 병 사고는 집에 가서 라면을 안주 삼아 취할 때까지 마시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소파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고 귓가에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전날 먹은 술 때문에 머리도 깨지듯이 아프고 눈도 안 떠지는 걸 간신히 뜨고는 아침 대바람부터 누군가 싶은 생각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야, 문이나 빨리 좀 열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은 맞는 거야? 털 봐라, 털. 너 요새 털갈이 하는 거야. 바닥에 웬 털이 이렇게 많어? 여기가 돼지우리야 사람 사는 집이야. 소주병 봐라. 너가 그러니깐 결혼을 못하는 거야.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서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해. 야, 됐고 일로 와서 앉아봐. 누나는 평소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말하기는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저를 제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너 지난번에 엄마가 알아온 선자리도 잘 안 되었다면서. 그거야 뭐 상대방이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떻게 하냐? 누나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진지한 얼굴로 하고는 물었어요. 진짜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마음이야 있지. 그럼 좀 외모도 꾸미고 취미 생활을 여자들 많은 걸로 해서 만나려는 노력을 해.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도대체 왜 노력도 안 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누나도 잘 알잖아. 나를 좀 봐봐. 남자 키가 165인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껏 모은 거라고는 전세방이랑 현금 조금인데 요새 여자들이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오려고 하는 줄 알아?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솔직해보자. 너 말대로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는 건 맞는 소리야. 나라도 너한테 시집 안 갈 것 같아. 사람 앞에 대고 뭐 하는 거야? 시비 걸러 온 거야? 일단 들어봐. 너 장가는 가고 싶다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국제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 뭔 소리야? 누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화만 내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 요새는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들도 완전 한국 사람 같다고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집에 좀 가. 안 그래도 지금 술 안 깨서 컨디션 제로거든. 됐어. 어휴 속상해. 누나는 짜증이 났는지 가지고 온 반찬들을 정리해 놓고는 쌩안이 나가 버렸어요. 매번 일어나는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누나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해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 국적이 무슨 상관이야. 혼자 이렇게 사는 거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더욱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그 즉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국제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의외로 부모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 결혼 업체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게 대충 검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SNS에는 업체 광고가 엄청 많이 있었고 수많은 결혼업체 홈페이지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후기나 경험담 같은 글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사기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국제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정말 저런 글 하나하나가 마음이 남고 현실적으로 낚시글도 엄청 많았어요. 그나마 유명한 업체들로 선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신부들 사진과 간단한 소개글이 올라와 있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모태솔로라서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들 사진을 보니 눈이 돌아가더군요.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미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사이트에 있는 여성들 사진을 미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더군요. 분명히 다른 업체, 다른 사이트인데 똑같은 사진이 있었고 글을 남기면 업체에서 전화가 오는데 마음에 든 여성분을 물어보면 일단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분은 이미 결혼을 해서 힘들다고 말하며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건 마치 중고차 허위 매물이랑 비슷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몇 군데 업체에서 그렇게 속다가 정말 사장님이 마인드가 좋고 국제결혼의 장단점들을 설명해 주면서 진정성 있게 말해주는 업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당시에도 저와 같은 상담자들도 있었고 결혼에 성공한 남자들 후기도 가짜가 아닌 정말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글들이 많아서 믿음이 갔어요. 사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업체 사이트에 걸린 수많은 여자들 중에 정말 이상형에 가깝고 바디 프로필을 보는데 동양인 몸매가 아닌 서양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마음이 급해졌고 나보다 먼저 그분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봐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뭐뭐 업체입니다. 혹시 사이트에 있는 몇 번째 여자분 아직 결혼 전인가요? 네, 잠시만요. 기다리는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이었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신랑님이 선택하신 신부님은 아직 결혼 전이시네요. 상담사의 말에 전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상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업체로 달려 가서는 서둘러 계약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의외로 스케줄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지 2주 후에 출발한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급하게 회사에 휴가도 내고 생전 처음 피부 관리도 했네요. 어느덧 출발 날짜가 다가왔고 부푼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날 저와 같은 이유로 떠나는 남자들이 더 있었고 공항에 도착해서 업체 사장님은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하루 호텔에서 쉬고 내일부터 스케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행들과 호텔로 향하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대로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어찌나 많이 있던지 베트남 사람들도 대단한 게 횡단보도 개념도 잘 없고 저 길 건너가면 무조건 오토바이에게 치일 것 같은 곳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더군요. 처음 가본 베트남이라 신기한 장면들을 보면서 간이 1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리도 지겨운 마음이 생길 겨를도 없이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할 것도 없고 호텔 근처에서 같이 떠났던 일행들과 맥주 한 잔을 먹고 일찍 잠들었네요. 다음 날에는 업체 사장님이 아침 일찍 찾아오셨고 그 옆에는 현지 통역을 맡아줄 통역사라고 소개해주는 베트남 여성 한 분도 같이 오셨어요. 로비에 일행들이 한데 모여서는 사장님이 안내해주는 호텔 근처 맞선 장소로 이동을 하였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사장님은 준비된 베트남 여성들을 보여주는데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베트남 여성들을 흡사룸에서 자기소개하듯이 10명이 넘는 여성분들을 줄을 세워서는 서게 하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고르라는 거였고 저는 약속과는 다르게 내가 보았던 분이 계시지 않아서 짜증이 몰려왔어요. 다른 일행도 있어서 일단 참고 있다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사장님에게 가서 따졌어요. 저기요, 사장님.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이런 식으로 아내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분명히 계약할 때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안 나오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업체 사장님은 한번 웃으시더니 저 보고 오해를 한 거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일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같이 온 일행분들 중에 일부 순서처럼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고 혹시나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같이 들어가서 보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한 분은 언제 만나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하면서 나랑 통역하시는 분을 여성분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저 대신 업체 사장님이 방문을 열어주며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어서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들어간 거지만 실물은 훨씬 더 아름답고 키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인사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통역사분이 편하게 말을 하면 자신이 대신해서 전달해 준다고 묻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음 하라고 했어요. 여성분을 만나면 물어볼 걸 쪽지에 적어 놓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기초적인 것들만 몇 가지랑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는 질문 한 가지를 했어요. 먼저 가족에 대해 물어보니 오빠가 3명이 있다고 하고 밑으로 여동생 1명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거냐고도 물어보았는데 솔직히 긴장은 되지만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국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질문을 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의 나이였어요. 45살인 저의 나이를 통역사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고 이런저라도 괜찮은지 물어봐 달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는 많지만 아직 아픈 곳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유치하지만 근육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어요. 팔에 알통이 나오게 제스처도 하면서 통역사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네요. 통역사분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베트남어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때 굳게 마음먹었어요.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하더니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일어서서는 나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하고 얼굴이 굳어진 채 통역사님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 있나요? 왜 나가는 거죠? 혹시 거절한 건가요? 불안해서 연달아서 통역사분에게 물어보니 웃으시며 말해주는 거예요. 신랑분이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축하드려요. 여성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지금 집에 전화하러 나간 거예요. 아마 결혼식 준비하라고 했을걸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업체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이틀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님이랑 데이트도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당장은 숙소로 돌아가면 되고 저녁에 다시 신부님을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호텔로 돌아가 있으니 업체 사장님 말대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녀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통역사는 만날 때만 같이 있어주고 자유시간부터는 혼자 알아서 대화를 나누어야 했어요.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고는 얼른 휴대폰에 꺼내서 번역기를 실행시켜 대화를 나누었네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100%는 아니지만 대충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긴 대화는 어려웠고 한마디 주고받는데 딜레이가 생긴다는 점만 빼면 좋았어요.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을 아직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서 평소라면 먹지 않았을 스테이크를 주문해서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여성분은 너무나 기뻐하며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리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아 괜시리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끝날 때쯤에 담끄이인가 담가이인가 하여튼 그걸 하기 전에 자기 집이 여기서 가깝다고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로도 당연히 결혼 전에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신뢰가 안 되는 거면 그러자고 했어요. 호텔 밖을 나서서 당연히 택시를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골목길로 가더니 오토바이를 한 대 끌고 오더군요. 그녀가 운전을 하고 저는 뒤에 타서 가는데 바람 때문인지 그녀의 살레음이 뒤로 넘어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 때문인지 더욱 용기를 내어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몸을 지탱하고 있던 손을 슬쩍 그녀 배 쪽으로 옮겨서 몸을 잡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 안 하고 뒤로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어주며 한 손은 운전을 하고 한 손은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취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녀의 집으로 도착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눈을 감고 그 기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멈춰선 곳은 그녀의 집이었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살짝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나마 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는데 오빠들이랑 그의 부인 그리고 동생과 애들까지 있어서 엄청 북적북적했어요. 내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동시에 말들을 걸어와서 번역기를 사용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끄는 대로 들어갔어요. 참 난감한 게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서 다들 웃으면 따라 웃고 인사를 하면 똑같이 인사를 했네요. 문화가 그런 건지 다짜고짜 음식들을 내어왔고 술도 한 잔 주길래 마시면서 인형이 된 것 마냥 몇 시간을 그렇게 그녀의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심각해지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쳐가고 있을 때 그녀가 팔을 잡더니 밖으로 나가자는 행동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야 탈출하는가 싶어 홀가분함을 느끼다가 그녀가 나를 향해 뭐라 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다는 걸 그제야 느끼고는 빠르게 번역기를 실행하니 자기를 따라서
어딜 좀 가자는 거예요. 멀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앞장서서는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며 걸어갔어요. 그 길이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로 향하게 되는 길이란 걸 그때는 몰랐어요. 풀길도 지나고 찐득한 흙을 밟고 지나가는 걸 10분 정도 반복을 하니 어느 정도 크기의 공터가 나왔고 높은 위치라서 그런지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켜진 곳은 많이 없었지만 상쾌한 기분도 들어서 쌀쌀한 밤 공기를 크게 한번 들어 마시며 기지개를 펴보았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을 때 그녀가 얇고 커다란 천을 꺼내서는 바닥에 펴는 거예요. 몸짓으로 앉으라는 동작을 보이길래 다가가서 한쪽으로 걸쳐 앉았어요. 그녀는 슬그머니 내 옆으로 오더니 가녀린 목을 기울이면서 어깨에 얼굴을 기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설레임이 다시 콧잔등을 간지럽혔고 전 살며시 그녀의 입술을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는 대범하게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고 한올 자연인이 되어서는 베트남의 이름 모를 언덕에서 생애 처음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조금 쌀쌀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서로 체온을 올려주며 누워서는 밤하늘에 뜬 별들을 보면서 마지막 여운을 느꼈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아 몸을 추스리고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그녀랑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모인 가족들이 깔깔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밝은 곳으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 보니 머리에 풀 같은 게 잔뜩 붙어 있고 옷에는 흙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가서 어떤 걸 하고 왔는지 짐작을 하고는 그렇게 웃었던 거였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는 번역기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녀가 태워주는 오토바이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더니 무릎 쪽이 엄청 쓰라린 거예요. 언제 상처가 났는지 무릎 양쪽이 까져 있길래 반창고를 붙이고는 잠을 청했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평생 함께 살아갈 아내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을 하고는 잠이 든 것 같아요. 다음 날 일찍 업체 사장님이 찾아와 저를 포함 결혼식이 성사된 사람들과 함께 공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침 10시 정도 된 시간이었는데 햇빛이 강해서 그런지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더운 거예요. 스텝도 5명이 더 오더니 짐꾸러미에서 턱시도랑 드레스를 꺼내서는 웨딩 촬영을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날씨 때문에 짜증이 물 밀려오듯이 올라왔지만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내 때문에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더군요. 무슨 촬영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그녀 또한 눈에 보일 정도로 지쳐갔어요. 열을 식히려고 제아뚜이만 연신 외치면서 길거리에 있는 노점에서 엄청 사서 먹었네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특별한 거는 아니고 그냥 코코넛 음료예요. 일정이 빠듯해서 그런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날 때 촬영을 다 끝내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향해서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은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날 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랑 나이차도 많이 나지 않아서 조금 어색했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저보다 1살이 어리기도 했고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나마 같이 간 일행분들 중에는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예복을 입은 사진만 몇 장 찍어대고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어서 업체 사장님에게 여쭈어 보니 혼인신고를 하려면 증거 자료를 내어야 된다고 베트남에서 서류 작업까지 다 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마 여자 쪽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다시 하자는 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하기 정말로 힘든 게 한국에 가면 또 일가 친척들이랑 지인들을 모시고 식을 또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3번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힘든 걸 3번이나 해야 된다니. 오후 3시쯤에 그날 일정이 끝났다고 통보를 받고 처음 만난 날처럼 그녀랑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와 전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와서는 각자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너무나 어색했어요. 볼 거 안 볼 거 그날 다 봤지만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지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번역기로 오늘 힘들지는 않았는지 한국에서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룸 서비스를 시켜 먹고 어른들의 시간을 가졌어요. 남은 일정 동안 호텔을 나와서 하노이를 구경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만 틀어박혀서는 연신 그녀와 사랑을 키웠어요.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어느덧 떠날 날이 다가왔고 짧지만 그녀와 함께 나눈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추억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살던 집 근처 언덕에서 급하게 저에게 다가온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결혼업체를 연결해주는 베트남 중간 브로커가 있었는데 무조건 남자를 사로잡고 어떻게든 너의 모든 걸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변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를 데리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 웃으면서 난 당신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니 지금은 믿는다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자고 해주더군요. 공항에서 아내와 헤어지는데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에서 그것도 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게 될 건데 괜시리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그녀의 소식을 알려주고 베트남 일정 중간중간에 전화로 결혼식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며 새로운 가족이 될 아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전세금을 빼서 작지만 신혼보금자리도 만들고 리모델링도 싹 다 하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부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대부분 국제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베트남 아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너무나 이쁜 딸아이도 태어났답니다. 얼마 전에는 귀화 신청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한국 문화와 많이 부딪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활력도 엄청 강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여성이라면 힘들어 외면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웃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한테도 너무나 잘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부모님과 의견이 안 맞아 답답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한국말도 금방 배우고 지금은 딸처럼 지내고 있어요.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은 결혼부터 하고 연애를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둘이서 안 해본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말이면 데이트를 한다고 정신이 없을 정도니깐요. 애가 태어나서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그 또한 행복 그 자체이고요. 밤에도 얼마나 성심껏 저를 위해 노력해 주는지 모를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연을 보시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아직 긴 세월을 같이 살아본 거는 아니라 문제점이 하나둘 생길지는 몰라도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자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으로 시작된 부부이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살아간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온갖 나쁜 말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여권을 뺏어야 된다, 돈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라는 말들이 많아서 살짝 그렇게 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같이 살아보니 다 부질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믿음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알아주었어요. 여기까지가 정말 별것 없는 저의 국제결혼 일대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